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CRS 그룹 코리아 대표 임항식입니다. 먼저 매년 열리는 이렇게 큰 행사에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여러 그 기업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보라든지 어떤 의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수출기업, 많은 생산기업, 또 많은 바이어들과의 어떤 그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 또 우리 기업들에게 아쉬운 것들, 또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큰 행사의 첫 번째 그 주제 발표인 만큼 오프너의 개념으로서 우리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고, 또 우리가 팔고자 하는 그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그 바이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화장품 산업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존재를 합니다. 생산에 대한 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유통에 대한 부분, 많은 어떤 그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어떤 관리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화장품 수출,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그런 제목은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코로나 시대의 화장품 수출 전략, 그것도 부제로 중국 수출을 중점으로 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 화장품을 가지고 수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난관들이 존재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고, 그 이슈를 어떻게 이해할지도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이 이유는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시각 혹은 그 평가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발표하는 코로나의 종류와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의 종류가 다른 결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중국이 가장 먼저 안정화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연 코로나가 언제 종식되고 또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이전처럼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중국 현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에서의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전만큼의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시점을 약 3년 뒤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화장품 산업이 가야 되는 방향 혹은 화장품 산업이 준비해야 될 상황은 코로나 끝난 이후의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코로나가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나의 역할 혹은 나의 제품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있는 이 상황은 새로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상황에 따르는 새로운 요구가 발생을 했고 그 새로운 요구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 또 그것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회 요소로서 변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코로나의 어떤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코로나가 화장품 산업에 미친 영향, 특히나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산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얘기한 그 화장품 산업의 가장 큰 데미지 혹은 가장 큰 영향은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입니다. 결국은 화장품을 쓰는 목적이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공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서의 요구도가 그만큼 또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예전보다 훨씬 더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요구도가 높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화장품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지나서 위생 위주의 위생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런 그 화장품 산업의 제품 생산도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유통 방식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혹은 한국에서도 온라인 그 유통 방식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니즈나 아니면 발생의 산업의 발전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빨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시장의 어떤 유통 방식이 전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의 수출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0여 업체 정도의 그 기업들을 만나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크게 기회로 삼는 기업, 상황을 수긍하는 기업, 상황을 회피하는 기업, 그리고 상황을 포기하는 기업, 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 보이기도 하고 다른 결정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코로나가 그렇게 비관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그런 이슈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의견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업체 혹은 기업 혹은 수출자의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준비했는가에 따른 것들도 좀 돌이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아주 많은 바이어들 또 아주 많은 형태의 제품들을 중국에 소개를 하고 그 소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기회 요소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알고 있었던 중국적인 인맥, 유통 관계 그리고 중국의 라인들을 얼만큼 코로나 시대에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중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시 아주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중국 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관시의 어떤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고 통속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개월 동안 전혀 연락도 없고 어떠한 소통도 없다라고 하면 그 관시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기존에 있던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컨택,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여기에 얼만큼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팔고자 하는 중국 시장에서 중국의 법규 변화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많은 기업들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예전에 중국 시장은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처럼 중국 시장을 놓고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사회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의 중국 시장은 중국에서 열리는 중국 팀과 싸우는 어웨이 경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미 K-뷰티를 상대할 만큼의 차이나 뷰티가 확대되고 또 발전을 했다라고 반증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법령이 갖고 있는 방향성은 크게 투 트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서플라이 체인의 유동성을 방지하고자 원료와 관련돼서는 조금 풀어주는 그런 느낌의 어떤 정책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법령이 개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게도 화장품을 완제품으로 보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더 타이트한 관리의 대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훨씬 좀 더 확대된 기회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계속적인 어떤 중국에서의 변화 또 경쟁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국가, 다른 지역으로의 어떤 방향성 전환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의 그 화장품 수출의 또 다른 목적지가 존재하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른 목적지,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나쁘지 않고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중국을 건너뛰고 또 다른 목적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좀 남습니다. 이후 자료에서도 나오겠지만 거의 대부분 60% 이상의 화장품의 어떤 최초 출구가 중국인 이상 지금 부족한 수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배제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도 그리고 또다시 중국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의 화장품 수출을 위한 전략은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좀 일부 정리를 해보면 비용에 따른 전략, 합법성 내지 적합성에 대한 전략, 시간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출시 후 관리에 대한 전략, 이게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네 가지 전략 중에 네 가지 전략을
또다시 둘을 묶는다면 나의 전략과 남의 전략으로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남의 힘을 빌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용에 대한 전략 관련돼서는 내가 자체 비용으로 감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 지원 자금을 얻어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루트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로 기회가 왔을 때 그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고요. 적합성 내지 합법성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도 얼만큼 현명한 수행사 혹은 대행사를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내부 역량으로 해결을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전략도 또 판단도 필요합니다. 시관과 그리고 그 출시국 관리 전략 이 부분은 결국은 내가 준비한 상황 그리고 중국 내의 경례 책임자나 아니면 제중 책임회사의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신뢰도 이런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현 시점에서 준비할 것이 무엇이며 남의 힘을 빌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내 역량을 키우는 것이 전체적인 수출의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 그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우리의 얘기, 우리가 궁금해했던 얘기,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얘기, 또 우리에게 아쉬웠던 얘기를 좀 종합해서 봤는데요.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합니다. 총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강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돼서 모든 그 내용들 또 모든 사항들이 얘기가 될 때 화장품 산업의 규모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얘기를 하죠. 화장품 산업의 규모는 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위가 어디다, 2위가 어디다, 한국은 몇 등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제일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시장인지 아니면 이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인지에 따른 그런 내용들로 더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약 8%에 해당될 만큼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높은 성장률이 갖고 있는 것들이 제한된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에서의 성장률이 아니라 인구수가 많은 국가, 화장품을 처음 접해보는 인구수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 국가에서의 성장률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은 이 견고한 그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아주 오랫동안 한국의 화장품 산업, 특히나 수출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 산업에서는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꺼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단순 중국 대륙 수출이 약 48%, 약 5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이미 한국 시장도 중국 위주의 수출 시장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들로 준비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국 산업에서 화장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 혹은 그런 중요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이 한국 산업 혹은 한국의 수출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류 열풍 또 중국에서의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또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커져가면서 2012년을 기준으로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2019년에는 전체 수출의 약 1.2%에 차지하면서 국가에서도 한국 정부에서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생각을 할 만큼 화장품 산업 자체 또 수출에 있어서 화장품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전 세계 그 화장품 산업의 1위 그리고 중국 2위, 일본 3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의 어떤 그 중요성이 66.5%에 해당되는 만큼 한국 그 화장품의 수출의 주요 국가, 수출의 주요 지역은 아시아에 꽤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류 비용도 그렇고요. 어떤 선진국 순도 그렇고 한국 국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어떤 영향도 있고 또 아직은 그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생활 수준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비교적 미국이나 유럽으로 진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수월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증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점점 화장품에 대한 규제, 특히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화장품에 대한 규제가 더 강력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추세로 봐서는 이런 그 아시아 편중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제품의 생산 그리고 그 법에 맞춘 제품의 수출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화장품들은 기타 나머지 국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동남아 시장이나 아니면 중국 시장의 어떤 그 진입 제품 자체가 아주 많은 상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화장품이 중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국가로 나갈 때는 거의 대부분 기초 화장품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 화장품 자체의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 위상이 흔들리는 순간 화장품 수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 제품이 중국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비안과 그 허가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때 중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해외 그 화장품들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지역의 어떤 특성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그 비안의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 몇 가지 지역이 상해, 광주, 절강 혹은 북경과 산동 이 네 지역 혹은 5지역으로 그 추격해 볼 수 있는데요. 북경을 제외하고는 다 연안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물류의 어떤 그 시스템하고도 뭐 같이 그 맞물려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상해, 광주, 절강 그리고 산동, 북경 이 지역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아직은 충분히 그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에서 상해, 절강, 광주, 북경, 산동 이 지역에서의 그 마켓 셰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의 어떤 그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유통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의 유통 라인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특수 화장품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떤 화장품들이 많이 그 등록이 되었을까 또 비안이 되었을까라고 그 살펴보니 그 스킨케어나 아니 바디워시 그다음에 헤어 메일류 화장품들이 작년 동기 대비 100% 이상의 그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의 수요가 이 시점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 스킨케어야 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지만 위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새롭게 그 화장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남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중국에 전체적으로 그 들어와 있는 화장품 비안, 비특수 화장품의 화장품 비안에 관련되어 있는 그 생산국을 살펴보니까 한국이 그래도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한국도 또 기타 나머지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 그 중국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국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이 많이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는 그 측면에서 중국에 있는 많은 바이어들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다른 어떤 특장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긴급성에 대한 조치가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의 외국계 화장품, 특히나 일본계, 대만계, 한국계 화장품의 어떤 그 품귀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제일 먼저 그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국가, 또 그것들에 대해서 그 실제 그 제품이 인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는 그 시간을 보면 한국 제품이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코로나 사태 중에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계 화장품의 품귀 현상이 굉장히 많이 그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소식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얼만큼 빨리 그것을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내 기회가 남의 기회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의 어떤 그 준비 사항은 확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중국의 특수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실은 올 1월 중국 입장에서 이제 춘절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춘절이라는 그 중국 전체 소비량이 25% 정도를 차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소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동 금지가 되고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소비가 여름을 지나면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름에 큰 홍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병충해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점점 정리가 되고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보복적 소비에 대한 그 의향들이 발표가 되고 있었는데요. 4월달 올 봄에 조사한 것만으로도 25%가 화장품에 대한 보복적 소비에 따른 그 의향이 있다라고 발표를 할 만큼 중국 현지에서의 어떤 그 화장품에 대한 그 어떤 보복적 소비의 욕구는 이미 충분히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게 판명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형태의 판매 방식들, 전자상거래를 통한 방식,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판매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대면 시대에 새롭게 경험하는 그 유통 방식의 어떤 호기심에 따르는 충동적 어떤 구매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제품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가 오프라인에 가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판매 방식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혹은 우리와 비슷한 제품들이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마스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특수사항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 때문에 발생하는 민감 피부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요구, 그 요구에 따르는 어떤 그 수요, 거기에 따른 소비,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스크 이외에 그 노출 부분에 따르는 그 여러 가지 제품의 요구,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시간에 따라서, 각 계절에 따라서, 각각의 특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국의 어떤 화장품의 특수 사항들은 전부 다 이제 변형이 되고 또 다른 형태의 요구가 오늘 바로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 여러 업체들을 만나고 또 여러 업체들의 그 어려운 점, 또 바이어들을 통해서 바이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접해봤을 때 우리나라 한국 수출 기업들을 크게 나눴을 때 이 5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부터 보자라고 하면 이미 수출을 했던 기업들이 아예 중국 수출을 포기하거나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중국 시장에 따른 유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매사에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리스크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 더 이상 내 중국으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기업이 일부가 있고요. 또 그런 기업들은 법안에 대한 불만도 상당합니다. 왜 이렇게 법이 한국과 달라서 외국과 달라서 이렇게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는가에 따르는 불만도 상당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관련된 어떤 그 중국 시장 전체를 포기하는 그런 사항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업체는 기존에 수출을 했던 그런 업체들이 일부 또 잠깐 수출을 중단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그 기업군들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록이나 혹은 비한증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중국 내 바이어 쪽에서의 요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언제쯤 다시 해야 될지에 따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수출 재개는 희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이어를 만나야 될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찌 보면 이제 가장 해피한 케이스죠.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름없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안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도 또 일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한 번도 그 수출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 시점을 통해서 모두가 다 제로 그라운드로 맞춰져 있는 이 상황에서 수출을 준비해서 중국 시장 내에서 나의 인지도를 키워보겠다라고 준비하는 기업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막 그 화장품 생산에 들어온 그런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5가지의 구분 중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그 전략 내지는 준비 사항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사항들이 어떤 부분이 존재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요.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존재를 하는지는 어떤 부분들이 아쉬운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운지, 예전처럼 활발한 어떤 무역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약적인 요소가 대면을 해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후련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때문에 지금 비대면 사회의 의사소통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한 어떤 기업들은 비대면 화상회의를 할 수 있을 만한 툴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움을 많이 가졌었는데 문제는 실제로 화상회의에 참석을 해보면 중국에서 연동이 안 되는 화상회의 장비 내지는 화상회의 그 툴을 이용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제시한 것처럼 중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화상회의 툴들을 이제 나열을 했는데요. 이 나열된 툴들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과 접하지 못해봤던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 상단에 있는 딩톡하고 그 다음에 줌이 가장 안정적으로 그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화상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만든 자료 화면을 화면 공유를 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이 있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툴 중에 하나인 웨이신은 제한적으로 그런 어떤 그 화면 공유 사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웨이신보다는 줌이나 아니면 딩톡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바이어에게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회의를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좀 여기에 나열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순서가 이렇습니다. 제품의 일반 정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판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중국 시장에 진입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급 가능한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의 중국 인허가는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완료가 되었나요? 그리고 중국 전체의 총판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런 의향, 이 부분은 만약에 벌크로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병에 충진을 해서 중국산으로 혹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고요. 맨 마지막은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 제품이 중국향으로 넘어올 때 외포장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크게 8가지의 어떤 그런 질문 사항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내가 중국 바이어랑 화상으로 미팅을 할 때 이 8가지 정도의 이슈에 대한 자료는 미리 준비를 하고 바이어 미팅을 해야 괜한 어떤 허비라든지 그 자료 미비에 따른 어떤 그 실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허가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바이어 상담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하고요.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벌크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는 꽤 긍정적으로 중국 바이어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중국 시장을 어떻게 진입할 것이냐 중에서 정식 내 제품으로 수출을 할 것이다와 아니면 그 벌크 원료로 내가 중국 시장을 진입할 것이다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을 미리 세워놓고 바이어와 상담을 해야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인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인허가를 떠나서 화장품이라고 하는 제품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의 어떤 법규에 걸려서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현지에서의 주요 이슈를 좀 열거를 해봤는데요. 그게 크게 이제 6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어린이 화장품이 별개의 어떤 그런 구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확정된 조례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화장품의 해외 공장 심사와 관련된 것들 또한 중국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 사항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포장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광고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라이브 스트림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와 관련된 법,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제품을 수입할 때 많은 부분 검토가 돼야 되는 이슈 사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따른 어떤 그런 나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그 관리감독 조례와 관련돼서는 크게 6가지 내용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 내용이 과연 수출자 입장에서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혹은 나한테 주어지는 또 다른 변경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번에 바뀐 법에 따라서는 수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이전과의 어떤 큰 변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의가 변했고 분류가 변했고 원료가 어떻고 수출 후 어떤 그 관리 시스템이 어떻고 수입 화장품은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 책임이 있고 그리고 처벌 사항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중국 현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내 경례 책임자나 제종 책임회사에 따른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크게 어떤 그 동요가 그 바뀐 법에 따라서 동요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법인이 감당해야 될 법적 요소가 커지면서 과연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경례 책임자가 그대로 경례 책임자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제종 책임회사가 제종 책임회사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이런 가변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락하고 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경례 책임자가 새롭게 바뀐 이 법에 의해서도 경례 책임자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타진 정도는 미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새롭게 중국에 진입하는 그런 어떤 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최초의 경례 책임자를 선정을 할 때 이러한 합법적인 요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되는지, 전문성이 되는지에 따른 경례 책임자의 어떤 능력 평가에 대한 요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전자상거래법인데요. 전자상거래법 역시 사실은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법이죠. 그런데 전자상거래법을 모르면 왜 예전에는 판매되는 제품들이 또 물어보지 않았던 것들이 왜 자꾸 이제 새롭게 요구가 되고, 전자상거래로 판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지에 따른 그 원인 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던 이 법인데요. 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모든 중국 내에서 재고를 갖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인허가 사항을 다 취득한 이후에 판매를 해라 라는 걸로 이제 그 규결을 할 수가 있겠고요.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의 어떤 귀책 요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판매를 그 희망하신다라고 하면 그 제품도 역시 꼭 인허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은 여기서 쭉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수입자 혹은 판매자가 갖추어야 될, 크게 얘기한 그 3가지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중국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 3가지의 어떤 그런 자료 때문에 이 자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허가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쨌거나 인허가 없이
인허가 없이 정식적인 전자상거래, 물론 해외 직구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또 고세구를 통한 그 빼호 방식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정상적인 어떤 그 전자상거래에서는 반드시 인허가가 필요하다라고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사실은 작년 말 혹은 작년 초부터 작년 중순부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그 자료를 하나 추가를 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의료용 피부관리 제품, 이메일 화장품이라고 해서 의료기기로 등록하면 더 빨리 등록할 수 있고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관련된 내용으로 중국 시장을 진입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세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이고 화장품은 화장품입니다. 의료기기이면서 화장품인 제품은 단 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이면서 의료기기인 것처럼 등록한다라고 하면 의료기기로서만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관리 수준을 본다라고 하면 의료기기가 가장 높은 그레이드의 관리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로 등록하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너무 좋은 얘기죠. 의료기기 1등급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더 빨리 그 허가증이 나온다. 이것도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밑에서 그 열거 했습니다만 마스크팩 5장당 한 200RMB 정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화장품에서 사용하지 못한 치료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어떤 그 개선과 관련된 얘기도 마음껏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얘기입니다. 또 고수익층의 어떤 여성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고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다.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데 이것들을 일반적인 화장품이나 일반적인 어떤 그 보습이나 아니면 마스크팩 용도로 의료기기 1등급으로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등록 자체에 있어서 한국 내에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자료 중에 지금 당장 짧은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자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중국의 의료기기 1등급으로 등록해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 굳이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에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톤다운을 시키든 아니면 정식 그 의료기기로 등록을 하고 의료기기로서의 마스크팩, 의료기기로서의 무슨 피복제, 의료기기로서의 패치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 꼭 이해하시고, 만약 주변에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 제시가 오고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취해야 될, 또 내가 확보해야 될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꼭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법하고 그 라이브 스트리밍 관련되어 있는 규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이브 스트리밍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의 어떤 규제 내용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도 판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법규나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련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명문화돼서 꼭 법규를 지켜야 된다, 사용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은 있어야 된다, 무엇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 판매자의 어떤 자격은 어떠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명문화돼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들어가는 게 일부에서는 인허가가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전자상거래와 똑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화장품을 등록할 때 가장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한국의 광고법과 중국의 광고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외포장상의 변경 내용이 큰 어려움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광고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품이 다 광고법에서 얘기되고 있는 어떤 그 제약사항을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제시하고 있는 과대 표현, 과장 표현,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 절대적인 표현, 저속한 표현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어떤 제품이든 간에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내 제품에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하고 또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일부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들이 한국 기업들이 가장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수출량에 대한 요구 사항들입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 제품 개발의 전략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어떤 유통 경로를 갖고 가야 될지 또 어떻게 프로모션을 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모든 전략 중에 내가 갖춰야 될 전략과 남에게 차용해야 될 전략을 구분을 하셔서 내가 제품을 개발을 하고 내가 가격을 설정을 한 이후에 그 나머지 것들은 남의 전략, 남의 기능을 이제 차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소한 내가 갖고 있는 전략만큼이라도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단 조직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방문을 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 시행착오들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조직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도 그것들을 실제적인 어떤 그 사업 수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존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조직을 먼저 꾸리시고 그 조직 하에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전략들을 내 전략과 남의 전략을 혼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 접점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 중국 화장품의 수출 방안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중국향 제품을 좀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별적인 바이오 상담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게 실제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건지 샘플만 좀 얻어보려고 하는 건지 이 바이오의 다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느냐 이 부분도 내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규모가 있고 그리고 이미 한국에서 수입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바이어들 위주로 좀 상담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역량을 좀 강화 내지는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품을 만약에 중국에 수출하는 의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반드시 사전 자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컨설팅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컨설팅 회사 쪽에 연락을 하셔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그것이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아주 작은 비용만 발생할 테니까 만약 그것들이 어느 정도 라인업이 섰다라고 하면 사전 자문을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즉시 대응 가능한 라인업을 반드시 확인해서 바이어 상담을 할 때 내가 언제까지 그 등록 가능한 언제까지 그 수출 가능한 제품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1선과 2선을 라인업을 구분을 해서 좀 접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지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내용하고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만큼 정부에서 수출을 하는데 지원해준 국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역별 정부 지원, 또 상황별 정부 지원, 산업별 정부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지원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해당하고 내가 지원해서 얻을 수 있을 만한 정부 지원 어떤 그 지원책이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좀 부지런한 어떤 그런 기업으로 수출 기업화되는 그런 성실한 기업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화장품에 따르는 수출 전략을 할 때 선제적 대응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수출을 전제로 사업을 꾸리시고 수출을 전제로 제품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든지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즉시 대응하는 제품이 많이 만들어져야 그 기회가 나의 소득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 시점에서 만약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2021년 춘절이 가장 보복적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라고 모든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큼 지금 만약 준비가 되셨다라고 하면 춘절을 목표로 해서 수출을 기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중국 사업의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중국 사업을 준비하시고 관련된 있는 내용들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순조롭게 진행하셔서 많은 사업 소득이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바람 중에 저희 CRS 그룹 코리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명식
대표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간단한 Q&A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루이 이구님께서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여드름 패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품군으로 카테고리로 분류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그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이제 화장품에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쪽에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치료, 그러니까 단순 그러니까 진정의 효과, 약한 진정의 효과나 보습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화장품군으로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 패치 중에 일부 이제 니들형 패치가 있습니다. 그 피부에 붙여가지고 그 피부 이 침투 효과를 높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일부는 의료기기로 등록이 되는데 의료기기로 등록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고가에 팔릴 수는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의 수가 극히 제한 지역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로 만약에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단순히 해열 패치나 아니면 이 그 상처 밴드지 이 정도의 것들을 이제 1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2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임상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 요소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여드름 패치가 어떤 형태가 어떤 카테고리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그 패치의 형상 또 그것들이 지금 외포장상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어떤 기능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오후 2시 8분인데요. 지금 생방송 유튜브 채널 장업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